설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던 아들. 그런데 이 아들요, 끝내 부모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설 당일을 앞둔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다 돼가던 시간이었는데요.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던 20대 남성이 전라남도의 고향으로 가던 중에 자신이 몰던 차량이 고장나 견인 차량을 불렀습니다. 네. 갓길에 서서 이 견인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옮기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네. 이때 전혀 예상치 못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아하. 도로를 달리던 한 승용차가요. 네. 갓길에 서 있던 이 남성과 남성의 고장난 차량 그리고 견인 차량까지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겁니다. 허허. 갓길에 서 있던 차량, 저 보세요. 저 장면입니다. 저기가 사고 당시 이 현장인데요. 지금 보세요. 저 사고 주변이 당시 상황 처참함을 고스란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어쩌다가 저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가해 운전자는 본인 차 전조등이 아주 심하게 파손이 됐는데도 곧바로 도주를 합니다. 적발의 위험 또 잡힐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곧바로 도주를 한 것 같은데 아하.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분명히 큰 교통사고는 냈는데 그 피해 정도가 어떤지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뺑소니범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속칭 미친다고 얘기하는 건 내가 피해를 어느 정도 끼쳤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때 꼭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에 돌아와서 상황을 한번 봅니다.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했다는 판단이 드니까 곧바로 다시 현장에서 사라집니다. 최종적으로 도주를 한 것이죠. 하하. 김복준 의원님. 예. 100번 양보해서 한 번 부주의 등으로 사람을 치는 사고를 냈다 쳐요. 그런데 현장 돌아왔으면 구호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차량만 추돌한 것 같고 사람이 다친 건 몰랐다고 지금 변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하. 그거는 얘기가 안 되죠. 차량 내에 사람이 만약에 타고 있었으면 다칠 수 있는 게 뻔한 거고 그럴 그러네요. 가능성이 있다면 네. 내려서 살펴보는 게 원칙이죠.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한번 탁 때리고 나면 일단 한번 갔다가 슬그머니 돌아와서 살피는 그런 경우가 사실 일선에 있다고 많거든요. 어허. 이 사람도 이제 아마 추돌하고 난 다음에 일단 도주했다가 네. 아무래도 궁금하니까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아하. 근데 마침 네. 그 돌아왔을 때 그 이 견인 차량 기사가 네. 차 번호를 확인한 겁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경찰에 제공했고 네. 경찰이 이 차량을 추적해서 사고 발생 36분 만에 아하. 20대 운전자 이 씨를 검거한 겁니다. 아하.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앞서 이 남성 갓길에 자신의 차량이 고장나서 견인차를 불러 수리를 하던 이 남성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머리를 굉장히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고요.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결국에는 안타깝게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요. 지금 앞서 사고 과정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 음주운전 차량이 지금 이 피해자를 들이받고 또 잇따라 이 피해자의 고장난 차량과 그리고 견인차까지 들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다친 사람이 피해자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만큼 또 충격과 피해가 큰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아마 사고 당시 주변에 이 도로를 비추는 CCTV 등이 있었겠죠. 차량이, 이 가해 차량이요, 비틀비틀 하면서 사고 현장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박성배 변호사님, 음주운전으로 의심해 볼 수 있나요? 역시나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전남의 한 해군부대 소속 21살 이모 하사였습니다. 군인이에요? 직업 군인이셨는데 역시나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89%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현장에서 급하게 잡힌 직후에 음주 측정을 해봤는데 그대로 측정 지수가 나온 거죠. 이분이 지금 경찰에 진술하기를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승용차 옆에, 자신이 들이받은 승용차 옆에 사람이 서 있는 걸 미처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현역 군인이 예. 또 하사가
지금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아니,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누가 뭐래도 국군들, 군인의 어떤 그 보호 아래서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고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군인을 믿고 사는데 군인이 밖에 나와가지고 술에 취해서 국민을 이렇게 치여가지고 이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다면 그 누구를 믿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고 아주 늦은 시각이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이런 행위를 한 것 같고요. 저는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부대로 복귀를 한다고 하면 그 시간대에 그 부대 정문에서는 음주 여부를 타진하지 않나요? 이런 시스템만 제대로 구축돼 있다면 술 먹고 부대로 귀가하는 일은 없었겠죠. 이런 부분도 차제에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그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2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또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설 연휴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설을 맞이해서 강진에 계시는 부모님을 만나러, 아유.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을 뵈러 설 연휴에 가는 길에 안타깝게 이렇게 목숨을 잃는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유인경 기자님, 아이고 내 아들 온다는데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대문 밖에서 부모님이 기다리셨을 거 아니에요. 이 취업난에 취직을 무사히 해서 또 이제 수도권에 있는 직장을 들어서 얼마나 자랑스러우셨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시신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으니 부모님 충격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부모님은 외동아들이랍니다. 걔가. 세상에 아유. 그래서 유가족 조사를 받다가 두 분 다 실신하셨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아유. 이 음주운전이 그냥 술 마시고 운전했다라는 말로 끝날 게 아니라 총을 들이대면 이건 살인이고 자동차 들이대면 살인이 아닙니까? 너무 많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 땅의 아들들, 남편들, 뭐 부모들 이런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다 잃게 하는 거여서 정말 윤창호법 이후에도 이런 사건이 나고 설 연휴에만 이런 음주교통 사건 1000건이 여건이 지금 그래요? 적발이 됐답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에 무관심한지 이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살인이라는 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윤창호법 만들면 뭐합니까? 지키지도 않는데요. 직접적으로 윤창호법이 마련된 그 대상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라 그래서 굉장히 술에 만취해서 운전을 했다. 그래서 사람을 치고 상해를 입히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음주운전 적발 수치를 낮추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그 개정인데 물론 윤창호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이미 이 사람은 0.08%가 넘었기 때문에 기존 법에 의해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이고 또 이 사건은 사람을 치고 그대로 도주를 했기 때문에 특가법상 뺑소니에 해당하거든요. 이른바 사상 후 도주에 해당하는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물론 윤창호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만 윤창호법이 마련됐다는 그 법의 취지상 유사한 다른 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특가법 위반 도주 차량 운전죄인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만 기본 양형기준상 3년에서 5년 징역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인데다가 윤창호법이 마련돼서 여러 차례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행을 더더군다나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치고 거기다가 뺑소니까지 하게 됐다. 만약에 곧바로 고조를 했었으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단순한 양형 기준을 넘어서서 상당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생때 같은 자식. 정말로 곱게 금지옥엽처럼 키웠던 생때 같은 자식 외아들이랍니다. 외아들 잃은 이 부모의 황망한 마음을 누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꿈 많았을 20대 청년. 그런데 그에겐 악몽의 동거였을 겁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네,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원룸에서 같이 생활하던 한 남성이 이제 그 같이 생활하던 그 선배들의 폭행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그 선배들 2명이 도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에 서울에서 드디어 검거가
됐습니다. 설 연휴 기간이었네요. 네, 지난 3일 일요일이죠. 오후 3시쯤에 서울 그 동대문에 있는 한 쇼핑몰 앞에서 도주를 했는데, 체포가 됐는데요. 네네. 조사해보니까 이들은 우선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도주 생활을 해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우선 경찰에게 안 잡히기 위해서 네.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또 CCTV가 있는 데는 피해 다니는 그런 치밀함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김복준 예, 의원님, 예. 사실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정말로 충격적이고 진짜 엽기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면 살해죠. 살해한 뭐 본인들은 폭행으로 이 구타했는데 원치 않는 결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네. 어찌됐건 그들로 인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우리 살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살해한 그 피해자를 그 집에서 쓰던 이불에 싸가지고 그 같이 또 있던 사람 시켜가지고 그 누나 시켜서 누나가 빌린 렌트카를 또 다시 빌려가지고 네. 와서 트렁크에다가 유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도요 식사했잖아요. 바로 저 장면입니다. 예, 원룸에서 한 1km 정도 저 떨어진 곳에 그 시체가 들어있는 트렁크 속에 있는 그 차를 놔두고 네. 그 안에서 자기들은 아주 화기애애하게 하하. 식사를 했죠. 네. 그리고는 이 밖으로 나왔다가 이제 경찰 순찰차가 지나가는 걸 보고 차를 그대로 놔두고 도주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랬던 건데 결국은 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네. 제가 판단한 것처럼 그 나름대로 공동생활하면서 어떤 그 위계 질서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사건 발생 이 일주일이 거의 다 돼서 이 범인들을 서울에서 검거를 했는데 그렇다면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건이 애초에 일어난 곳은 구미인데 경북 구미인데 이들이 도주를 쭉 서울까지 했다는 거 지금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쭉 서울까지 도주를 했고 네. 본인이 추격을 당한다는 걸 알고 아. 도주지를 계속해서 옮겨 다녔대요. 아하. 그래서 검거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네. 다행히도 일주일 만에 잡히긴 잡혔습니다. 살인 사건이 분명하고 피해자도 이미 특정이 돼 있으면 담당한 경찰관들은 잡을 때까지 집에 못 들어갑니다. 아하. 계속 잠복을 해야 되고 찾으러 계속 전국을 어디든지 다 다녀야 되는데 실제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요. 네. 구미 경찰이 사건 직후에 피해자들 이미 특정을 했는데 CCTV를 통해서 동선을 파악합니다. 동선 파악 말고도 탐문 수사도 했을 거고요. 네. 피해자들 인근 그리고 연락을 할 만한 사람들을 조사를 분명히 했을 것이고 네. 핸드폰이나 혹시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모든 일체 자료를 다 조사를 해서 네. 도주 경로를 파악을 해갔을 겁니다. 그래서 아하. 결국은 서울에서 7일 만에 검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구미로 압송해와서 구미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3일 서울에서 검거가 됐는데요. 김복준 의원님, 예. 서울의 한 쇼핑몰 앞에서 체포가 네. 됐대요. 태연하게 밥을 먹은 것도 공부는 샀는데 쇼핑몰 앞에 대체 뭘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당시에 이 사건 보면 정말로 폭행 정도, 피해자의 폭행 정도 당한 상태가 심각했는데 대체 왜 피해자한테 이런 짓을 했다고 합니까? 이제 피의자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피해자가 행동이 좀 느리다. 그리고 자신들이 시키는 어떤 심부름이라든지 청소 같은 거를 제대로 안 했다. 그래서 이제 미움을 받아서 이제 좀 자신들이 아마 어떤 그 통제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각각의 이질적인 사람들이 어떤 한 구역 내에서, 네. 한 범위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요, 네. 이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어떤 위계가 성립이 돼요. 그리고 각각의 역할 분담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누군가 하나가 그 자신한테 주어진 그 역할에서 삐그덕거리면 아하. 이게 체계가 안 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위계를 세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희생양이 하나씩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아하. 그 과정하고 이것도 유사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네. 따지고 보면 나이도 가장 어리고 아하. 워낙 이 피해자가 그 이야기에 따르면 순하고 네. 형들이 좀 때리면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네. 성향의 소유자라고 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만만하게 받고 함부로 했고 결국은 급기야 어떤 흉기까지 사용해가지고 공격을 했고 아마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감염에 의해서 아하. 또 그리고 폭행에 의해서 사망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애초에 이 피해자, 지금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 피해자, 그리고 피의자 2명,
이들은 대체 왜 처음부터 어떤 이유로 동거를 하게 됐을까? 홍순빈 혹시 뭐 그런 이유가 좀 경찰 수사 결과 좀 밝혀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경찰에 따르면 이 피해자는 경기도의 식품 공장에서 일하다가 네. 이제 직장을 관두고 구미로 내려간 건데 이때부터 피의자 2명 다 살게 된 겁니다. 그래요. 어떤 관계냐 확인해 보니까 식품 공장에서 이제 같이 일한 선배의 소개로 어떤 한 형을 알게 됐는데 네. 그 형을 포함한 이 두 남성과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죠. 구미에서. 그럼 몇 달 동안 이 원룸에서 이들의 정말 악몽의 동거가 이어진 겁니까?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2개월 동안 이 원룸에서 하숙이 이뤄진 건데 12월 중순부터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폭행 정도는요, 정말로 이 물리적 폭행도 있고요. 경찰 얘기를 들어봤더니 하루 한 끼를 주거나 정말 이게 사람으로 할 짓입니까? 하루 한 끼를 주거나 때로는 한 끼도 안 주는 상습적으로 이 제일 막내 동생 이 피해자를 학대, 굶기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폭행의 정도, 여기에 온갖 흉기도 지금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피해 남성이 얼굴과 팔을 비롯해서 온몸에 멍이 많고 특히 다리 쪽에 멍이 굉장히 많은데 단순히 맨손과 발로만 폭행을 한 게 아니라 흉기를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아하. 지난달 중순에 한참 폭행을 하다가 부산 지역으로 놀러를 데리고 갑니다. 네. 그곳에서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서 양쪽 허벅지에 상해를 입히는데 피를 많이 흘려서 당연히 제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제때 치료를 안 받아서 양쪽 허벅지 상처에 괴사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말 이 도주극을 벌인 피의자 2명을 진짜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요. 이 서울에서 검거한 경찰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시 반 정도 됐어요. 내 살해 혐의로 폭행하고 범인 도피 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 동거하는 과정인데 장소는 그 장소 아니고 다른 데 놀러 가서 거기서 이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근데 그거는 확인해 봐야 돼요. 자기들 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했다 하는데 실제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거는 진료한 그 병원 기록을 보면은 알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곧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해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 것만 먹고 하루에 한 끼 정도 컵라면 정도만 줬다는 진술이 있어요. 정말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어요. 지금 경찰 얘기 들어보면요. 그런데 유인경 기자님 혹시요 이런 안타까움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면 이 피해자는 그 2달 동안 악몽의 동거 기간 동안 왜 탈출할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말하기를 혹시라도 이 피해자가 약간 정신적인 문제 아니 뭐 판단력 상실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합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있는데요. 범인한테 인질이 돼 있으면 이성을 잃고 순응하게 마련이라고 네네. 하죠. 많은 분들이 매 맞는 아내에게도 왜 참고 살아라고 하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힘이 세거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윽박지르면 그냥 지켜야 된다.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들이 꼭 이런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어이없는 건 이 그 가해자들이 겨우 1살, 2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런다면서요. 세력 위세를 떤다고 하면 집세를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내고 있고요. 보증금도 또 내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명의만 빌려준 사건에 그래요? 있어서 네가 뭐 밥값을 해? 어쩌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방송에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가장 무능하고 찌질한 사람들이 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만만히 보고 여기는 아주 치사한 범죄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꼭 중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 생각은요. 네네. 이 사람이 부산에 놀러 가가지고 양쪽 허벅지를 흉기 공격을 당했잖아요. 네. 이 순간부터 아마 한거 의지는 박탈됐을 걸로 보여요. 아유 세상에. 이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벗어나지 못하는데 아마 작용을 했을 걸로 보이고요. 네네. 결국 이 폭력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요. 상습성이에요. 한번 구타하기 시작해서 저 사람이 용인하기 시작하면 자꾸 더 때리게 되고 그리고 그 이 잔인한 어떤 그 이 정도
강도는 자꾸 진화되면서 높아지거든요. 아하. 거기에 희생양이 된 걸로 이 사람은 보여요. 그러니까 네. 3명이 아무런 직업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죠. 방 안에서 원룸에서 묵고 지내면서 가해를 취미로 삼았던 것 같아요.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애초에 이 도주극을 벌일 때요. 그 전에 원룸에서 검거된 사람이 한 명 있었잖아요. 임방글 변호사님. 네.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원룸에서 검거된 사람. 네네. 네, 이미 한 명 더 구속이 돼 있죠. 아. 네, 구속돼 있는 사람 앞서 경찰 그 목소리로도 들으셨을 텐데요. 이 사람은 그 지금 이번에 붙잡힌 그 피의자들 2명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역시 폭행에 가담을 했고요. 또 이 사람은 범인도피죄 혐의도 있습니다. 이 피의자 2명이 부산, 대전, 서울로 이렇게 도주할 때 그 렌터카로 도주를 했는데 그 렌터카를 직접 운전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행과 범인도피로 이미 구속이 돼 있고요. 네. 근데 이 범죄에 입건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피의자 중 한 사람의 여자친구인데요. 네. 이 여자친구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다른 여성인가요? 아까 아. CCTV에 그 해장국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있는 그 여성은 이 범죄를 신고하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여성이고요. 네. 또 제가 말씀드린 입건된 여성은 피의자의 여자친구인데 그 여자친구가 이 도주자금 또 렌터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역시 범인도피로 지금 입건된 상태입니다. 정말로 이 악몽의 2개월, 이 동거 기간 동안 정말 피해자는 아무런 항거도 하지 못하고 이런 끔찍한 피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법이 정말로 살아있다면요, 이 피의자들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정말 단죄를 해주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성인이 되고 아이들이 크면 특히 남성인 경우에 부모들이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합숙하면서 생활한다고 하면 그냥 묵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하. 이거 절대 안 돼요. 아, 왜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네네. 아직 내 아들이 나이 좀 먹고 성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친구들이나 선배들하고 합숙하는 어떤 그 환경에 있다고 그러면 네. 부모님들이 관심 가지고 와서 지켜보고 살펴보는 거 이거 필수예요. 네. 이거는 좀 우리 방송을 보시는 그 국민들께서 네. 꼭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사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폭행, 심석희 선수에 대한 폭행은 2심까지 진행이 중이죠. 그런데 이 성폭행 사건은 지금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먼저 지난해 12월 항소심 첫 재판의 모습을 드러냈던 심석희 선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재판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스포츠판에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제가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용기 내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하지만 저 당시 12월 17일 날 심석희 선수가 했던 인터뷰는 폭행건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만 일단 심경을 밝혔지 그 이후에 며칠 뒤에 정말로 변호인 측과의 고심 끝에 합의 끝에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 성폭행 혐의를 조사하던 경찰이 오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아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2월 17일에 상습 폭행 혐의로 조재범 전 코치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심석희 선수가 저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같은 날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그동안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하.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었는데 네.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여러 증거와 정황상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오늘 검찰에 송치를 할 예정인데 아하. 상습 성폭행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네. 심 선수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50여일 만입니다. 그동안 경찰은요, 무려 17명의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특별 전담팀을 꾸려서 이 사건을 꼼꼼하게 들여다 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관건은 김복준 의원님, 예.
성폭행 혐의 관련 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 4가지 정도가 돼요. 아하. 경찰이 이 사건이 발발하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의 SNS 대화가 수록돼 있는 어떤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그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네네. 하죠. 디포를 했어요. 다 복원을 했군요, 그러면. 네. 텔레그램 등 그래서 거기에 의미 있는 대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뭐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드리기 제가 곤란합니다만은 네. 어떤 성폭행 관련된 어떤 그런 문자 메시지가 오고 간 정황이 있고요. 하하.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인 심석희 선수의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입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피해를 당했던 그 장소, 그다음에 네. 그 당시의 환경, 여건 이런 거를 아주 구체적이고 정당하게 네. 4번에 걸쳐서 심 선수 조사를 받았어요. 아하. 사실 피해자는 일반적인 사건은 한 번 가서 경찰에서 피해 진술하면 끝이에요. 네. 그런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아하. 심 선수를 4번 정도 불러다가 경찰이 조사를 한 거예요. 아하. 피해자 조사를. 네. 거기에서도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 네. 이게 나왔다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제일 컸던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심 선수가 미리 메모를 써놨어요. 네. 피해를 당하고 나면 그 피해 당하고 난 그 즉시 네. 다음 날이나 본인이 그 당했던 어떤 그런 그 어려움에 대한 심정적인 어떤 표현을 해놓은 네. 아주 다량의 그 어떤 메모지가 네. 이 도출이 됐는데요. 네. 그 안에 보면은 뭐 상당히 이 범행을 그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뭐 심 선수가 차후에 고소할 거를 예상하고 없는 사실을 가공해서 메모해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주변 참고인 조사가 의미 있는 결과가 꽤 있다고 합니다. 네. 아마 뭐 안희정 전 지사의 이른바 성폭행 의혹이 처음에 불거졌을 때 그런 말이 나왔었죠. 피해자의 진술이 곧 증거다.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유인경 기자님, 아마 이 경찰도 지금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심석희 선수의 메모가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증거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심석희 선수 관련된 자료가 무려 2,000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요? 종이로 2,000페이지지만 심석희 선수의 뼈에는 20만 페이지 정도의 상처가 새겨져 있을 거고요.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한 차례도 아니고 4차례나 출두를 해서 그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어떻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뭐 너무 가혹한 일인 것 같은데 그러나 심석희 선수가 아주 용감하게 본인이 성폭행 당했음을 이제 고발한 것도 좀 훌륭한 일이지만 네. 메모를 애둘러서 오늘은 기분이 참 좋지 않다. 네. 아마도 이것은 성폭행을 당했다 썼다가 혹시라도 조재범 전 감독에게 뭐 발각되거나 하면은 있을까봐 애둘러서 표현한 것 같지만 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록하고 메모해 두는 것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직장 내 성희롱도 마찬가지고 네. 뭐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이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스포츠 선수들에 관련된 폭행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스포츠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인다고 하면서 어떻게 신체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정신은 그러네요. 엉망인 분들이 맞아요. 지도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말 안타까운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메모 2,000페이지 분량이랍니다.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조금 전에 말씀 나왔습니다만 그 성폭행 피해를 당할 때마다 메모에 오늘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 이런 심경을 써놨다는데 그럼 여기서 그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즉 성폭행을 당했다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 혹시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애둘러 썼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우선은 지금 심석희 선수가 본인이 이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피해를 당할 때마다 메모를 작성했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메모를 왜 작성했을까부터 생각을 우선 해보면 뭐 피해자 입장에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고 본인이 얼마나 심경이 복잡하겠습니까? 그런 심경은 그냥 담담하게 적는 목적일 수도 있고요. 정말 내가 이거 나중에는 꼭 기억했다가 이거 나중에 문제를 삼겠다 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도 아니면 그냥 본인이 정말 자신의 피해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동기는 우선 그렇다 보는데요. 네.
이 선수가 메모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종이에다 펜으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많이들 핸드폰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기록들을. 근데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거 코치한테 핸드폰 검사를 당하는데 이러다가 이것도 내가 이거 걸리면 안 되지라고 해서 메모에 썼다라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럼 자기만 보겠다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애들러서 쓴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쓴 이유는 저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아무리 본인이 나만 보는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이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럽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최대한 표현한 게 이런 표현이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뭐 성폭행의 증거냐라고도 하실 수 있겠지만 심석희 선수가 지목하고 있는 날짜와 이게 굉장히 일치한다라면 그래요? 일치하고 네, 본인이 자기가 이렇게 쓴 동기에 이 글을 이게 어떤 표현이다 또 본인만 알 수 있는 문장들도 많이 썼다고 해요. 예. 그렇게 한다면 이 메모는 또 충분히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아하.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의 이 성폭행 혐의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었던 이 결정적인 어떤 이 증거는 두 사람, 즉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입수한 어떤 휴대전화나 이런 이 SNS 목록, 그리고 심석희 선수한테도 이 휴대전화를 지금 이 입수를 했잖아요. 그 분석, 이른바 디지털 포렌식 방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폭행 사건에서는 두 사람 간의 대화 정황을 확보하게 되면 상당 부분 수사의 진전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조재범 전 코치와 심석희 선수 간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SNS가 일부 복원이 됩니다. 특히 그 내용에 성폭행 관련 내용을 암시하는 문구들이 여러 차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폭행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강력한 근거라고 볼 수 있죠. 특히 네. 이른바 텔레그램이라고 해서 네. 보안성이 굉장히 높은 메신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종단간 암호화 기술이라고 해서 메시지 작성할 때부터 또 마지막 확인하는 단계까지 모든 내용을 암호화하는 기술인데 네.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에게 텔레그램을 사용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 차례 대화가 오갔는데 네. 이 텔레그램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텔레그램 회사조차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아하. 비밀 대화 기능을 사용하면 동영상, 사진, 메신저 등을 다 삭제를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심지어 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도 일부 복원이 되면서 그 아하. 대화 내용 중에 성적 접촉을 암시하는 여러 정황들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혹시 이쯤 되면요, 지금 김복준 의원님, 예. 이 정도 가지고 혐의, 물론 경찰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만, 네, 예. 뭐 직접적인 물증 증거가 없어서 혹시 재판에서 다툼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폭행 관련된 거는요, 은밀한 공간에서 두 사람만의 그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1번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어떤 그 단서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게 인정받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땐 제가 만약에 이 사건의 수사관이라면 네네. 다른 사건보다는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이 심석희 선수의 이 메모지는요. 굉장한 저는 제가 볼 때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리 그 심 선수가 10차례에 걸쳐서 조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네. 그거를 뒷받침하는 그 다음 날짜의 메모지가 날짜가 딱 맞잖아요. 그리고 휴대폰 검사를 수시로 하니까 네. 무서워서 휴대폰에 메모는 못했지만 네. 따로 이 메모를 하면서도 또 그것도 발각될까 두려워서 나름대로 암호적인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네. 애둘러서. 네. 그게 공통되게 쭉 나와 있다면 네. 그거는 인정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아하.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요, 앞서 이 성폭행 혐의가 불거졌을 때만 해도 조재범 전 코치 측, 즉 변호인 측은요, 아무런 이 관련해서, 즉 폭행 혐의를 인정하지만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을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점을 저희는 1차 조사 때도 다 밝혔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뭐 검찰 측에서도 어느 정도 뭐 아직 확정은 못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월 23일 인터뷰입니다. 그동안 입장은 아직 안 나왔어요. 폭행은 인정하지만 그 외 성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것을 1차 조사 때도 밝혔다 했는데, 하지만 앞서 들으신 대로 경찰은 여러 가지 증거상 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네, 지금 조정 코치는 어쨌든 두 차례 조사에서 전부 다 성폭행,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는데요. 근데 이런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가 부인한 태도는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예 그런 일이 없다. 나는 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라거나 아니면은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건 합의하에 한 거다. 그렇죠. 이 두 가지인데 이 둘 중에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냥 부인했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애초에 처음 이거 보도가 나갔을 때 이 조정 코치 쪽에서는 정말 아니다. 성범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걸 입증할 정말 증거를 내가 곧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 공개된 것도 그러네요. 없어요. 네. 만약에 첫 번째 내가 성관계를 아예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성관계만 했다라는 것만 입증이 되면 이건 거의 성폭력과 그대로 인정이 되고요. 내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동의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주로 이 성관계 전후에 두 사람의 어떤 뭐 이런 메신저라든지 이런 두 사람의 행동으로 보는데 앞서 경찰 얘기 들어보면은 그 성범죄를 그 의심할 만한 그걸 암시하는 그런 그 문구가 많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이렇게 뒷받침되고 있다면 그러면 조정 코치 측에서는 사실 무조건 부인할 만한 게 아니라 이렇게 증거가 확실하다면은 네. 사실 피해자 합의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 이게 양형 기준이 또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성범죄 왜 이렇게 처벌이 약하네라고 네. 하지만은 절대 약하지 않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증거가 많이 나온 상태라면 만약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네. 조심스럽게 이제 반성하는 거예요. 혐의를 네.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 네. 이런 쪽으로 변호를 짤 것 같습니다. 아마 유인경 기자님, 심석희 선수는 지금 저 해외에서 이 쇼트트랙 월드컵 대회 이제 국제 대회 참가 중이에요. 뭐 독일을 비롯해서 계속 독일 대회 끝났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해외에 열리는 쇼트트랙 월드컵 대회 이제 참가 중인데 아마 이 진행 중인 소식은 또 들었을 수도 있어요. 뭐 오늘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얘기 다 들었을 텐데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심정으로 지금 대회에 나가는 그 본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진짜. 네, 놀랍게도 20대 초반에 심석희 선수가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리는 그 경기 대회에 나가서 일단 결승 진출하는 2위에는 좀 졌지만 파이널 B라 그래가지고 3, 4위 이하로 한 데서 1등을 다시 그래요? 해서 저력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누구랑 말다툼만 해도 다음날 마음이 흔들려서 일에 손에 안 잡히는 게 보통 사람들일 텐데 오랫동안 선수 생활에서 평정심이 유지한다든가 집중력, 그다음에 선수로서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본질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석희 선수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보내고 싶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독일 드레스덴에 뭐 교포들 뭐 이런 분들이 가서 응원을 해주고 있다 그래요?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한글로 심석희야 너의 질주를 응원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이게 목동인지 독일인지 몰랐다 너무 고맙다라는 거 있는데 프랭카드를 쓴 교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요. 심석희 선수를 응원한다는 거 멀리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김정숙 여사의 그 녹색 머플러도 심석희 선수한테 정신적으로 많은 네. 위안과 용기를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심석희 선수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로 반갑게 가족들이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정을 나눠야 될 설이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서 다툼을 벌이는 설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다툼을 넘어서 정말 끔찍한 범죄가 잇따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새벽에 전북 군산경찰서에 한 건의 신고가 접수가 되는데요. 아내가 흉기에 찔렸다는 한 50대 남성의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었다는 점인데 경찰 현장에 출동해서 남성을 붙잡고요. 아내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하는 말이 말다툼 중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부간에 특히 명절 때 말다툼 벌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대체 김복준 의원이 말다툼 네. 이유가 내용이 뭐였습니까 대체? 아마 뭐 두 사람이 같이 한 집에서 술을 마신 것 같아요. 아하. 그 적정하게 술기가 오른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아내는 사망했기 때문에 남편의 진술에 의한 얘기입니다. 네네. 뭐라고 자기 아내가 얘기를 했냐면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무슨 말이 이렇게 많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자신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격분해서 본인이 이제 이 범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뭐 경찰에서는 당연히 손톱으로 긁었으면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나올 거고요. 네. 그런 부분 확인을 하겠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거는 술을 마시면 아무래도 판단력이 더디어지고요. 자기 통제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겁이 사라진다는 점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까지 이제 복합해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게 명절에 술이 문제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복주님. 네, 술. 술이, 네. 이런 술이 꼭 빠지지 않다 보니까 술이 빠지지 않는 자리는 꼭 이런 다툼을 넘어서 이런 강력 범죄까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유인경 기자님, 그런데 앞서 이해되지 않는 대목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범행 후에 또 신고까지 했어요, 이 사람이. 이것도 술김에 한 것 같습니다. 아하.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얼떨결에 화가 나서 또 뭐 무능하다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왜냐면 남편들이 가장 속상해하는 건 아내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건데다가 경제적 능력이 없음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래놓고는 이제 죽고 나니까 또 놀래서 신고는 했는데 막상 경찰이 신고를 받고 가봤더니 흉기를 들고 또 대치하는 상황을 보인 또 거예요. 경찰에 대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술김에 한 일인 것 아하.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데 아하. 이게 가족살인뿐만 아니라 한 인생을 다 망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이번 건도 좀 제대로 밝혀줘야 되겠지만 네. 이런 사건들이 명절에 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니까요. 바람입니다. 당시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안에 이렇게 내부를 이렇게 지금 정문으로 확인해보니까 피도 많이 흘려있고 그래서 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방범창을 강제로 뜯고 진입해가지고 근무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이제 퇴위대건도 쏘고 해서 내가 직접 검거한 사건입니다. 글쎄요. 술김에 그래서인지 제정신이 아니었을까요?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흉기로 저항하다 결국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이 되고 검거됐는데, 혹시 임방글 변호사님 뉴스파이터 하면서 그런 생각 매번 합니다만, 술김에 제가 그랬어요라고 하면 혹시 형량을 좀 낮춰볼 심산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게요. 그러면 모든 범죄자들이 술 마시고 홧김에 했다고 그러게요. 술김에 술 마셔서 홧김에 그랬다 이런 건 이제 본인이 계획적인 거는 아니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지고요. 뭐 계획적인 살인이라면은 당연히 불리한 양형인자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정도 의미밖에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직접 신고한 부분이 있어요. 네. 직접 신고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리한 양형인자가 될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죄가 중하기 때문에 중형은 네. 예상됩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게 진짜 끔찍합니까? 그런데 설 연휴 기간에요. 이거 말고 또 잔혹한 폐륜 범죄가 있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일 오전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아들이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를 합니다. 아유. 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집 안 한 곳에 어머니의 시신을 유기하고 제3자가 봐도 알 수 없도록 어머니의 옷으로 덮어둡니다. 하하. 다음 날이 돼도 아들 동생이 어머니하고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날 3일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됩니다. 하하. 정말로 김복주 의원님. 예. 대체 왜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까, 진짜? 이 사람은 이제 뭐 나중에 이야기한 건데요. 네. 뭐 처음에는 어머니 살해한 것도 전부 부인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의 혈흔 때문에 어머니의 혈흔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경찰이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서 네. 급기야 이제 모든 것을 다 이 자백하기에 이르는데 네. 그 이유인즉슨 그겁니다. 이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해서 홧김에 어머니를 살해했다. 네. 이렇게 이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네. 예. 사건을 이 경찰이 쭉 들어봤더니 이 아들이 중국 여성과 혼인 신고를 했는데 아마 그게 어머니는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윤경 기자님.
예, 뭐 국제 결혼이나 뭐 다문화가 많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요. 아들이 현재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고 이제 덜컹 결혼부터 하고 나면 결혼 생활을 어떻게 꾸릴 거냐, 뭐 국적도 문제지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움에 말다툼을 하다가 아들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격분해서 이제 목을 졸랐다고 하는데 네. 사실 요새 부모님들이 너무 아이들에게 훈육도 잘 안 하시고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딴 데 관대하다 보니까 네. 부모한테라도 조금만이라도 지적을 받거나 네. 이런 나무람을 받으면 정말 분노 조절 좀 장애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야단 맞는 법, 제대로 야단 치는 법 네. 이런 것부터 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런 범죄가 빈번해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자식이 부모 살해한 사건이 나니까 너무 안타깝고요. 잘 자라준 딸에게 정말 감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이 아들을 폐륜 범죄임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애초 경찰 진술에서는 이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장을 본다고 해서 마트에 데려다 줬는데 모시고 간 이후에 저는 못 봤어요. 이렇게 진술을 했대요, 세상에. 네, 이제 처음에는 뭐 이제 본인이 이제 자백하지 않고 자신의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요. 거듭된 그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이제 네. 결국에는 본인의 범죄를 실토했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을 살해한 살인죄인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신의 그 직계 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 살해죄를 적용해서 일반 살인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법정형을 보면은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인데요. 이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한 형이 예상이 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죠.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해놓고 유기까지 해놓고 이게 이 범행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